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팝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목표가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야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은 역설적이지만 참되고 중요한 인생의 원칙이다.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8월 26일 월요일에 생생주도주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에 시장이 돌아서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의 주도주 수익률도 오늘 굉장히 괜찮은데요.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반등에 대한 해석들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앤서니 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리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하고 있어요. 누구 먼저 소개해야 누구? 후안 칼로스 박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칼로스 박입니다. 제가 먼저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밀렸네요. 네. 마지막 밀렸네요. 마지막이 원래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방금 제가 첫 번째 처음에 얘기해드린 시장이 반등에 돌아섰죠. 네. 우리가 뚝심 있게 주도 20선을 급락했지만 우리가 다 홀딩하는 바람에 전부 다 삼성전자도 급등했어요. 오늘 급등. 130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이슨이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난 저희 주도수 이후에 금요일장과 오늘장 의미 있는 반등은 확실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 반등의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지금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이 수급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왔었잖아요. 신흥국에 대한 금융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너무 크게 부각됐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빠졌었던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이 악재들이 좀 약화가 됐던 한 주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이 좀 주요한 일정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나올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사실은 지금 관망세 장세에서의 어떤 반발 매수세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지만은 확실하게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죠? 일단 제가 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사실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ISM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호전돼서 나오면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다소 좀 악화돼서 나온다고 하면은 양적완화 축소 이슈까지 또 일단락되면서 연말 이후까지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그다음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PMI 지수가 일단 먼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 대한 PM 제조업 지수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역시나 양적완화 축소 이슈와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적완화 축소를 좀 미루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가 더 회복이 좀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지금 양적완화 축소 이슈에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글로벌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경기 회복세에 따라 경기는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고용이 생각하는 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도 많이 언급들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 고용 보고서가 좀 좋게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좋게. 우호적이지 못하게 좀 나온다고 하면은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좀 일단락 또 들어가면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로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중국 쪽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그쪽이 사실은 우리 시장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보다는 사실 저는 유로존 경기 회복과 거기에 직계 시너지 효과로 중국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편성돼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좀 먼저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 팀장님은 어떻게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 저는 좀 달라요. 네,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먼저 잠깐 깔때기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얘기했던 게 분명히 우리나라는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 드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다시 반등이 나온다. 네. 라고 얘기 드렸고 부안해동할 이유 없고 시장에서 뭐 아주 극단적인 급락장을 예상하는 몇몇 전문가님들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반등이 급하게 나왔고요. 이거는 저는 어디서 보면 느꼈냐면 중국 지수 상해 종합을 보시면은 중국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거의 밀리질 않았어요. 사실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쪽이 그러니까 분명히 경상수지 흑자인 국가는 이 리스크에 피해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스크 피해갔다고 제가 보고 있고 그다음 지수 저점으로 얘기하자면 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작두를 타면은 지난번에 지난번에 양정환 버냉키 발언 이후 급락할 때 제가 작두를 한번 탔잖아요. 네. 이번에 또 타자면은 마지노선 1680 바뀐 게 없습니다. 예, 그대로 갑니다. 이거 그대로 가고요. 지금 차트 코스피 종합을 보셔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서 더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780 이하로 빠질 게 없다면은 지금은 매수 시점으로 보기엔 조금 늦었고요. 사실 저희가 방송이 월요일, 목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같았으면 정말 강력하게 매수를 외쳤을 텐데 지금 월요일, 목요일밖에 제가 방송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매매도 저희가 월, 목밖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긴 해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매수 시점 보지 말고 조금 이제 다시 눌렸을 때 다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이제 선물 같은 경우 환매수가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물론 코스닥은 아직까지 좀 제가 좀 코스닥은 접근하지 마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출렁이고 그 다음에 일부 오늘 또 올랐지만 일부 몇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안철수 관련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 업종별로 일부 강세였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코스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체감 상승률은 훨씬 덜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하고 기관 쪽 보면은 기관이 계속 매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기금도 이제 사실상 코스닥은 매도로 지금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코스닥 말고 지수에 배팅하셔라. 지수를 지금 배팅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 조금 내려왔을 때 지수 배팅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예, 그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간다는 게 어느 선까지? 이제 보시는 상승도 계속 이제 급등을 단기간으로 하면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술적 네. 조정에서 노리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무리하게 추격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 지금 날아가 버리는 장세는 아니니까 이게 지수는 가긴 가지만 날아가 버린 장세는 아니고 지수 간다고 해도 2천에 분명히 매물이 있습니다. 매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눌렸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앤서니 백 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급락이 이어질 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네. 이렇게 뭐 좀 급등이라면 급등 이런 변화를 좀 보였는데 역시 이제 균형 감각이랄까 뭐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때 또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좀 좋을 때 오히려 또 조심하는 네. 그런 걸 항상 좀 이렇게 습관처럼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또 이렇게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직 좀 해결돼야 될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 주도주 부분은 안정감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면 되겠지만 주도주 중에서도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고 예. 좀 아직 좀 답보 상태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좀 맞는 종목 위주로 좀 집중해서 또 좀 더 연구하고 그렇게 좀 공부하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주도주 20선이 지난주 목요일이죠. 급락 있을 때. 네. 이후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 한 5% 올랐어요. 거의. 그러니까 종목들도 네. 마찬가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종목 자체적인 뭐 문제가 있었기보다는 뭐 시장의 영향으로 좀 빠졌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이제 정말 주도주에 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지금 당장은 뭐 간다 안 간다라고 언급하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아직 뭐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한 뭐 또 다른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앞두고 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한 번은 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우리 오세라 연구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좀 조정이 언제 나오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이슈를 앞두고 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관망세 장세도 차익률들을 좀 덜고 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물량들이 좀 나올 건데 오늘 차트를 잘 보면은 사실 급락이 좀 세게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반등들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19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매물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권에 넣혀서 이번 주에 한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한 번 정도의 조정 장세가 연출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 조정에서는 사실 뭐 적극적으로 담기보다는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네. 좀 포트를 좀 채워놓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시장이 뭐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면 손절을 짧게 잡고 다시 한번 저점 뭐 1750포인트까지 한번 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800포인트 부근까지의 조정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다음 저점 이탈을 선을 잘 잡고 대응하시면은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제 이런 급등과 그러니까 급락과 급등이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장세에서는 이 대응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이제 손실이 굉장히 극대화돼요. 네. 그렇지만 제대로 하면은 굉장히 기회가 된다.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주도주에 대한 그 언급은 했고 그 장이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가면은 가장 또 먼저 또 이렇게 튀는 게 또 이렇게 또 우리 주도주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지만은 이제 어디서 가장 낭패를 보느냐 이 투자자들이 어디서 가장 낭패를 보느냐 하면은 이제 한번 본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아마 알 거예요. 다 잘해요, 잘해. 그러다가 어느 한두 종목에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그냥 끝도 없이 빠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5%에서 매도를 하기로 했다, 손절매를 하기로 했다면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반토막 났어. 또는 70%나 빠져서 상가격 대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10%밖에 차지하고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낫죠. 그게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 돼도 포트의 반토막이면 10%의 반토막이면 5%니까 네. 내가 다른 종목을 잘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괜찮겠지만 여전히 그 5%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15%에서 손절을 했다 그러면은 포트 비중이 10%일 경우에는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가. 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다 그 손절 선을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아까우니까 또 오를 것 같고 또 오를 것 같고 또 실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팔면 또 오르고. 네. 근데 내가 일단 원칙을 정했으면은 일단은 던져놓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실행했을 때 수익이 높았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냈는데 그 한 몇 종목의 그 손실 때문에 다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좀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지켜보면. 근데 일단 그런 얘기를 딱 하면 그 사람은 일단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주식은 이게 짝사랑을 해서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나를 결코 배신할 종목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정도 되면은 뭐 당장 뭐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만 진짜 신중한 사람들은 삼성전자도 믿지 않아요. 예.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가 왜 위험하냐면 보통 삼성전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단위수가 커요. 뭐 몇백억씩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 10%면은 뭐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게 뭐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저기 저 작은 주식하고 좀 달라서 네. 그만큼 결국에는 거기는 뭐 몇 프로 정도 수익을 갖고 이게 연 수익률을 따지는 곳인데 그런 데서 뭐 많이 밀리면 그것도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고 믿을 게 못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싸게 들어가는 거. 그 종목을 싸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싼 시점이라는 게 항상 보면 급락때 온다는 거죠. 네. 항상 강조하는데 급락때밖에 안 와요. 왜? 그때는 뭐 프로그램 매도도 있고 막 뭐 심리적으로 막 밀리니까 막 남들이 파니까 막 겁나서 팔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왜곡되는 거죠. 네. 그것이 급락이 뭐 한 연일 한 3, 4일 이어지면 특히 더 그래요. 왜냐면 보통 정상적인 회사가 시가총액 대비 한 20% 이상의 급락이 동시에 아무 이유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가격의 어떤 하락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회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밀렸을 때 그 주도주에 급락때 뭐 좀 들어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굉장히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시장 관해서 조금 대선이 전문가하고 뭐 다른 건 아닌데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고용지표가 아예 차라리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된다는 게 이게 계속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추세는 이머징 마켓에 돈은 빠지는데 이 빠지는 게 예를 들어서 양적 하나가 조금 한두 달 미뤄진다 그래서 이 돈이 안 빠진 돈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빠져요. 무조건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양적 하나 돼서 이쪽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쪽이 금리를 올리면 돈을 회수해서 이쪽에 넣어야 돼요. 돈을 무조건. 돈을 이쪽이 무조건. 어느 쪽이죠? 그러니까 DM 그러니까 DM? 선진국 시장이죠. 네. 선진국 시장하고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EM 시장하고 완전히 지금 차별화되어 있는데 지금 EM에 있는 돈은 지금 채권 가격부터 다 폭락해가지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네. 트리플 약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주식, 채권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돈을 무조건 빼야 되는데 빼야 되는 이유는 또 환율이 급등하는 것 때문에 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다 손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고용지표가 무조건 뭐 해서 양적 완화 좀 늦춘다 그래서 이 돈이 안 빠질 돈이 아닌 게 다 어차피 내년 되면 양적 완화 축소하고 종료할 거야 무조건. 네. 내년 되면 종료할 건데 종료하게 되는 시점에서 물론 이게 터지면은 이머징 마켓에서 터지면 다시 경제가 불안해서 양적 완화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인도네시아나 인도에서 뭐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기를 넘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그 타임은 좀 딜레이 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무조건 빠져서 다 그 DM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양적 완화 축소를 뭐 10월에 얘기하는데 12월에 좀 늦춘다 그래서 이게 안 빠진 돈이 아니고 무조건 빠진 돈이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언제 한다라고 미리 나와버리면은 그러면은 계속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항체가 생기는 거죠. 항체 생기면 더 이거에 안 이둘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포커스가 그럼 이제 딴 데로 옮겨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중국 같은 경우, 물론 중국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머징 마켓 대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저 같은 추세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단 경상수지 흑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외환으로 적자가 나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재 네. 오늘 기사 보니까 오늘 그 기사 혹시 보셨나요? 그 우리나라 외환 보유의 질이 안 좋다. 아니 라는 못 봤어요. 예, 어떤 기사가 내용이었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외환 보유 오히려 인도나 이런 데는 외환 보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금 유동화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뭐 130% 정도를 우리나라는 130%인데 인도는 뭐 170% 이렇게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더 취약하다라는 의미의 기사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네. 현금을 유동하는데 네. 좀 어렵다. 네. 그 어려운. 근데 결제 대금 지급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사는 그냥 불안감 조장 그냥
그 추세에 편승해서 나온 기사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결제 대응하고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흑자라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그래서 오르게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러면 수출이 더 잘 될 거기 때문에요. 환율이 당장 외환에 조금 불안감이 생겨서 환율이 오르면 이게 수출업종의 또 모멘텀이거든요. 이게 네. 사실 IT 반등한 거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그 환율 급등한 것도 있고 외국인은 기대 심리가 또 있죠. 환율이 올라가주면 외국인 다시 떨어질 걸 우리나라는 안정됐다고 판단을 하면 떨어질 걸 예상하면은 지금 들어가면 주가 안 움직여도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냥 지표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고용 지표도 아예 좋게 나와버려서 뭐 언제 한다라고 딱 못 박혀서 나와버리면 이 위기는 끝입니다. 근데 그거를 연준도 알 텐데 왜 정확한 시기를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게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은 이걸 카드로 써야 되거든요. 그 시장이 너무 빠지면 근데 그 연준 이슈는 그렇고 일본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 후쿠오카 그 원전 그 뭐지? 방사능. 그거 네. 뭐 지금 해서 뉴스도 좀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일본이 이제 만약에 이번에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못하면 네. 막다른 길에 접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좀 시장 불안의 요소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일본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쪽의 여파는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뭐 일본 쪽에 대한 얘기, 뭐 엔화 약세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과도한 또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지금 뭐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뭐 일본 쪽 시장이 좀 무너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뭐 아베노믹스가 워낙 지금 뭐 정책적인 뭐를 탄탄하게 좀 다져놨기 때문에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어쨌든 뭐 아베가 원하는 쪽으로 좀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어떤 불안감이 또 일본 시장까지 또 여파가 뭐 좀 온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일본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수출 쪽의 의존도가 높은 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주가가 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일본의 어떤 강세, 인하 약세로 인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묶여 있었는데 오히려 좀 일본이 다시 한 풀 좀 꺾인다고 하면은 차라리 오히려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있다. 근데 하지만은 뭐 길게 본다고 하면은 지난 아시아권에서의 국가가 좀 위축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시장도 여파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단기적인 뭐 반사이익은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일본 시장이 무너지는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뭐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일본 얘기를 들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할 자산이 뭐냐를 딱 따져보면은 투자할 자산은 달러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는 강세니까 돈이 모이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회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달러는 강세면은 당연히 일본은 외환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일본 정책적으로 약세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98엔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엔은 먼저 100엔 찍었잖아요. 100엔 찍었지만 다시 110엔 고점 다시 트라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엔 이 정책 기조 계속 이어갈 거니까 내년에는 꼭 트라이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추출하는 수출 품목을 좀 따져보면은 일본어가 다 겹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원자재는 질이 나쁘든 좋든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은 싼 걸 쓰게 돼 있죠. 근데 IT 제품이나 뭐 정제 석유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겹쳐 있는 뭐 주 IT 테크 이쪽은 가격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면 분명히 싼 걸 쓰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다면 일단 품질로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로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철강 브랜드 뭐 어디 철강 포스코 철강이 더 이거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사는데 이게 포스코 철강으로 샀나 아니면 뭐 이게 그쵸. 다른 뭐 모르죠. 인도 어디 쓰레기철 가지고 만들어서 샀나 중국 철강업체에서 샀나 이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내년쯤에 분명히 110엔 트라이를 하겠지만 110엔 트라이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들자면은 N을 100엔 넘어가면 무조건 N을 사는 게 나중에 N이 강세가 될 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N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분명히 최근에 좀 떨어져 있는 추세지만 이게 어차피 정치적으로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달러는 계속 강세로 돌아설 거고 엔은 계속 약세화 시킬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기조는 계속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크게 예전만큼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지수 반등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얘기까지 해버렸네요. 두 번째 주제는 10월 보궐선거가 있죠. 안철수 신당 창설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핫이슈. 사실 뭐 이런 징조는 사실 뭐 주시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오늘 상한가 17종목 나왔는데 여기서 12종목이 오늘 안철수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정치는 좀 기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오늘 코스닥 시장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몰린 현상이 뭐 이 효과를 좀 놓고는 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겠는데 일단은 뭐 정치 테마주들이 뭐 지금 안철수 테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속적으로 2010년도부터 해서 이제 테마를 형성을 해서 뭐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종목들까지도 전부 다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저희가 항상 이 테마주들을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겁니다. 뭐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안철수 관련 테마로 엮인 종목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인맥으로 엮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이사라든지 아니면 대표가 뭐 대학 동문이라든지 뭐 이런 뭐 시덥지 않은 이유만 가지고 이제 뭐 엮였던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오늘 뭐 특히나 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써니전자라는 종목들 다 아실 겁니다. 써니전자라는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인맥도 끊기지 않았나요? 네, 서울대 동문이었는데 이 안철수 그 써니전자 대표가 지분을 매각을 하고 코미팜이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마군에 한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뭐 가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10월 보궐선거까지는 급등락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개인들이 좀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개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하지 마라, 뭐, 매수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언급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잘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12종목이 상한가를 무더기로 들어갔습니다. 무더기로 들어갔는데, 분명히 이 중에서도 대장이 있고, 뭐 2, 3등주가 분명히 나온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한 3년째 지금 엮여서 지금 오고 있는데, 관련 어떤 종목들이 안철수 원장과 과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들인지에 대한 뭐 뉴스 플로우를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최대한 추격으로 매수하는 부분들은 좀 이런 급등주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분할로 매수로 접근을 하거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선절선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HTS 상에 있는 스탑로스 기능을 10분 활용하셔갖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현실적인 스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걸 권해드리겠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개인들의 매수 영역이기보다는 뭐 저희가 소원이 뭐 얘기하는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 들어갔다가 뭐 속된 말로 설거지 당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그 덧붙이자면 그거예요. 뭐냐면은 절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어떤 매수 타이밍을 주지 않아요. 네. 만약에 내가 그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했다면 운이 좋은 거지. 네. 그렇죠? 내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노리고 있다가 내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겠다. 그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도주 토크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죠. 네.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근본을 일단 알 수가 없고. 네. 이 종목이 올라가도 이제 뭐 올라가는 건 대충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의 어떤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다른 영역인데 일단 뭐 그런 것도 뭐 사실은 시장의 한 현상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금액이 좀 작은 금액이라면은 그런 거에 좀 유혹을 느껴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한번 내 규모의 한 30% 정도는 내가 이런 걸로 한번 좀 급등주를 한번 잡아가지고 좀 그 전에 내가 손실 본 거를 좀 만회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선택까지는 뭐라고 할 바는 못 되는데 과연 그 좋은 기회를 주겠느냐. 내가 이미 이슈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사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수들의 영역이라 네. 네. 이게 또 다 들어가면 또 흔든단 말이지. 뭐 무슨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장중에도 뭐 10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건지. 아무튼 뭐 아주 적은 금액이라면 그냥 재미삼아서 해볼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주식에 자꾸 가까이 가다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주식 자체가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문득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알기 시작했을 때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주식을 할 때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랑 똑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을 내겠다. 그럼 이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다 까먹고 깡통을 찰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으로 한 달에 2,000만 원을 벌고 싶다. 이러면은 2,000만 원을 잃고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서 좀 약간 그런, 이게 이제 하는 것까지 제가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위험, 그러니까 일정 부분 노출된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대 재무이론에서 정확하게 하이 리스크와 리턴이 같거든요. 네. 현대 재무이론 이걸 검증을 했습니다. 리스크와 리턴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추구하면 그만큼 리스크는 꼭 있거든요. 네. 그게 거의 이제 물론 개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내면 거의 같기 때문에 뭐 현대 재무이론에서 많이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안철수 관련 테마주를 보신 분하고 오늘 전기차와 자동차를 보셨던 분하고는 3개월 내로 분명히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런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로지 이게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걸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글로벌 증시 뭐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으시고 오로지 차트만 집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코미팡은 오늘 상한가 못 갔네요. 네. 그럼 워낙 무거워서 이 종목은. 무겁죠. 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는데, 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술적 분석을 내가 어느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홈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이런 작은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 분석의 차트를 임의적인 금액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분봉상에서의 어떤 패턴들, 그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급등주를 따라가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에 뭐 여기가 기술적 분석상의 진입 시기라고 판단되는 구간대까지도 뭐 이렇게 휘둘릴 직접 수가, 만진다는 거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네. 뭐 충분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는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 공개하실 때 많이 봤죠. 네, 그런 뭐 개인들이 어느 뭐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뭐 따로 뭐 검색 신호라든지 뭐 분봉상에서의 뭐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 뭐 추격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급등했다가 눌림목에서 뭐 21선을 터치할 때 개인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온다거나, 이런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직접 만드는 건가요? 뭐 그거를 다 직접 만든다고 저희가 뭐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 오늘 뭐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지만은 그다음에 뭐 평화공원이라든지 지금 몇몇 DMZ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지금 정부 쪽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단속을 좀 강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정부 쪽 금감원 쪽에서의 또 테마주 단속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작년에 정치 테마주 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테마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시장의 모든 테마주들이 연이어 하한가가 30-40개 이상도 하한가가 나옵니다. 네. 다 폭락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다분히 존재한다는 거를 좀 상기를 해두시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려스러운 마음을 좀 드립니다. 뭐 팁도 주셨고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다 말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쪽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2부에 있는 저희 주도주를 위주로 듣고 싶어하는 청취자가 더 많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수준도 높기 때문에 알아서들 잘 판단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주식시장 핫 이슈 알아봤고, 잠시 광고 듣고 선택 오늘의 주도주 들어보겠습니다. 수익 나면 시끄럽고 손실 나면 조용한 전문가. 출신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엉터리 전문가에게 잘못된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위기에 빠진 투자자들을 위해 밥TV와 메이저TV, 슈원넷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호주머니 시스템의 주인공 양음 선생의 장중 무료 방송이 8월 27일 화요일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투자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탄생한 호주머니 5% 시스템.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양음 선생 전문가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 딜러 출신 전문가 박동혁 대표의 장중 무료 방송이 8월 28일 수요일 딱 하루만 진행됩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저점 매수의 최고수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3P 시스템의 후속주가 바로 이날 공개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메이저 TV, 슈어넷, 밥TV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생생 주도주톡의 하이라이트죠. 선택 오늘의 주도주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화일약품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일진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요. 수익률은 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9%고. 네,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약보는 0.29입니다. 0.29. 네. 50원 떨어졌어요. 네, 50원 50원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면 큰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상당히 좀 반등을 좀 세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번 시간보다 굉장히 많이 회복이 뚝심 있게 됐는데요. 밀어붙이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이랑 수익률 다 오늘 한번 쫙 알려드릴게요. 한번 네. 불러주시는 게 어떤가 해요. 점검하고 넘어가죠 한번. 네. 저 루멘스는 5월 14일에 편입이 됐고요.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1.42%입니다. 네. 네. 마이너스 1.42%. 오늘 왜 이러죠? 왜 이러시죠? 난독증 생기죠. 네. 죄송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편입시기 6월 4일 10.13%. 네, 최근에 강합니다. 네. 뭐 한국타이어 편입시기 6월 24일 16.14%. 살짝 지칠라 그래요. 아무튼. 삼성 SDI 편입시기 6월 12일 28.47%. 오늘 히트주예요. 삼성 SDI는. 그리고 호텔신라는 3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23.50%로 굉장히 네. 지금 튼튼하네요. 솔브레인은 6월에 들어왔고 2.76% 수익률이고요. LG아웃시스 3월 49.88%. 네, 다시 50%를. 네, 다시 올라왔죠. 네. 종근당 6월 21.28%, CJENM 7월 4.54%, MDS테크 7월 0.32%, 하나금융지주 7월 마이너스 3.67%, KT 7월 마이너스 3.87%, 롯데케미칼 8월 1.42%, 뷰웍스 8월 마이너스 0.53%, 현대제철 8월 마이너스 2.02%, 인터파크 8월 마이너스 2.39%, AP시스템 8월 마이너스 3.02%, YG엔터테인먼트 8월 마이너스 6.83%, 원익 IPS 8월 마이너스 5.82%, 그리고 저번 시간에 들어갔던 일진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0.29%까지. 네. 네. 전체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전체 수익률 저희 주도주 20 평균 수익률이 지금 6.43%인데요. 저번 시간이 1% 조금 넘었었는데. 네, 네. 5%. 네, 5%. 역시 주도주긴 주도주네요. 전반적인 종목들이 반대에 셌다는 의미죠, 이게. 네. 지수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갔죠. 저 그리고 계좌 수익률도 지금 6.29%로 나왔고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2.64%로 나왔는데요. 오늘 코스피 수익률이 3.65%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히려 2부 후보리그 종목들이 더 좋아요. 최근에. 네. 네. 그건 조금 더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갔는데 이게 편입 시점이 8월 20일이고 예. 누가 저기 편입한 거? 이거는 오세라 연구원이 네.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 추천했는데 저희가 다 동의를 해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요 전고점이 얼마던가? 이게 9만 원까지가 얼마 갔었던 거 예, 같은데? 갔던 종목입니다. 네. YG엔터테인먼트 10만 원 네, 넘었습니다. 10만 원 넘었었죠. 그 직전 한참 고점. 싸이 네, 직전 싸이 고점은 9만 원 네, 네, 뭐 찍고 왔습니다. 고점 된 것 같은데 그 대비 본다면 지금 현재가가 5만 원이면 예. 네. 일단 가격 메리트가 좀 예를 들면 많이 좀 생긴 것 같고 예. 네. 그런데
요게 이제 앞으로 좀 괜찮을 거라고 다 동의한 이유는 그때 뭐 어떻게 얘기가 됐었던가요? 예, 방송을 이제 그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지지난주죠. 그때 했었는데 저희가 YG를 이제 했던 거는 그 사실 하반기에 이제 네. 보이그룹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그룹 두 개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경쟁을 해서 한 팀은 데뷔를 아예 못 하고요. 한 팀은 데뷔를 합니다. 근데 단지 이런 이슈 가십거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한 YG 같은 경우는 소속사의 가수들이 데뷔를 할 때마다 영업이익 같은 게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신곡 발표가 몰려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YG 엔터테인먼트가 물론 지금 현재 가격도 사실 비쌉니다. 왜냐면 그 PR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엔터족 업종은 원래 높습니다. 원래 높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걸그룹도 하나 현재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걸그룹은 순차적으로 런칭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타겟 프라이스로 보는 거는 그때 7만 원을 보고 있고요, 현재. 예, 그래서 현재 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엔터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SM이 사실 더 좋긴 하는데 저희는 SM은 사실 늦었고요. 들어가기 조금. 저희가 그 SM하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SM을 견제할 수 있는 YG가 차라리. 왜냐면 신곡이 앞으로 다 몰려 있거든요, 하반기에. 그 지금 그 부분은 그렇고 LG 하우시스가 이제 다시 50%대 수익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편입 시점도 보면 굉장히 오래전이고 아직도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순이익이 굉장히 사상 최대가 될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계속 또 홀딩하면서 꺾일 때까지 보는 건지. 이것도 지지난주에 방송에 다시 얘기를 다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LG하우시스는 인테리어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그 리모델링 시장 비중이 리모델링이 40%, 재개발이 6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개발이 90%, 리모델링이 1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에 맞춰 간다면은 최소 리모델링이 20%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캐파가 2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그래서 LG하우시스는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록 그 전에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간에 한 번씩 이게 짚어주는 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우리 청취자들이 다 뭐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걸 한 번씩 짚어주는 것도 이제 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정도 수익인데 이거 좀 덜어줘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째야 되나? 이런 그런 거 궁금증도 좀 가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좀 덜어주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긴 해요. 어떤 거죠? 호텔 신라는 이제 좀 뺄 때 되지 않았나. 호텔 저희가 신라요. 기대한 거 다 나왔고 재료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빼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인터파크가 있기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는 지금 23.5% 수익이면 네. 수익은 날만큼 낮고, 그 이후에 어떤 성장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이보다 훨씬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종목 교체를 통해서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인터파크가 그 어차피 여행을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커버해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호텔 부분도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가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좀 빼는 게 어찌 않을까. 왜냐면 추석 이미 제로는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제로까지는.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계속 그 뭐 괜찮은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 SDI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고점이에요, 고점. 근데 그 재료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SDI가 일단은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BMW 쪽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랑 지금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내 얘기는 뭐냐면, 이 호텔 신라하고 다르게 이런 SDI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는 고점이지만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게 레벨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흔히 이제 기술적 분석의 오류가 뭐냐 그러면 뭐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오른 만큼 위험하다. 그러니까 덜 오른 거, 올라갈 거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SD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냥 꾸준히 지고 있어서 뭐 진짜 말 그대로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실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오긴 왔지만 이게 오긴 왔습니다. 사실은 오긴 왔는데 제가 이제 어떤 트렌드를 얘기 드리고 싶자면 예전에 그 제이슨 전문가님이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걸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전기차가 저는 그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도 제이슨 전문가님 얘기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반 전기차 가솔린 디젤 쓰고 있다가 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개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판매율 자체가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그 전에 있던 가솔린이나 휘발유 디젤 그 차들은 그 이머징 마켓조차도 현재 10%대 15%막 이 정도밖에 안 전기 되거든요. 자동차가 그 정도로 많이 팔린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승 성장률은 기존이 성장성은 10%인데 지금 한 30% 이상 40%가 넘어갑니다.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지금 GM 볼트만 해도 지금 50%를 넘겼고요. 단 2달 만에 그 최근 1년 6개월 동안 판 것보다 더 많이 팔았거든요.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에 대비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미비한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전체차 전체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한 2015년도가 됐을 때는 충분히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비해서 그것과 유관한 그런 회사, 일테면 지금 네.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네, 그래서 저희가 후보 리그에 있는 종목도 뭐 PA 솔루션이라든지 뭐 PNT라든지 뭐 일진 머티리얼즈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저희가 주목 다 깔아놨죠. 저희가 해놨던 종목들인데 네. 2000년지 관련 소재 섹터, 울티 장비 섹터들. 머티리얼즈도 32%에서 이미 저희가 종료를 했고요. 수익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주도주 토크가 가야 할 지향해야 되는 그게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앞으로 뭐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그 무엇, 그죠? 네. 캐시카우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도 포트에서 어느 뭐 업종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선택하느냐 저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게 향후에 큰 차이를 이제 그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주도주 토크가 거기에서 이제 역할이 크다.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질러주는 거. 그 방향으로 앞으로 세상은 변해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나중에 이제 버스 다 지나가고 나서 네. 그랬었지. 예전에 우리 보면은 삼성전자도 3만 원 갈 때가 있었어요. 네. 네. 3만 원 갖고 6만 원 되니까 팔고 무지 잘 팔았다고 이제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50만 원에서 물론 밀려서 이제 130만 원대지만 유중 무중 뭐 다 감안하면 거의 한 250 된다고 보면 이게 100배가 오르는 거예요. 100배가. 네. 그죠? 네. 그게 됐어요.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 기간이. 그러니까 주식 하나가 100배가 오를 수 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말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SDI가 뭐 예를 들어서 20, 30배 오르는 거는 뭐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을 놓고 본다면. 네. 그러니까 진짜로 투자를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예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몇 군데다 딱 묶어갖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냥 다른 건 투자를 하지만 이거는 아예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한 10년간 보는 사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죠. 네. 그 산업의 초기 단계 말씀을 드리면 거의 신이지 그렇게 할 수 네. 있는 사람. 네. 스마트폰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은 부품주들이 이제 도약이 2009년도부터 있었는데 대부분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2009년도에 주가 대비해서 지금 10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산업의 초기 단계라고 그렇죠. 보면은 이쪽에서는 여기에서의 주가가 지금 17만 원,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많이 있고, 뭐 지금 뭐 테마스 종목으로 해서 뭐 한 50%, 60%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뭐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자세한 거를 저희가 알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P&E 솔루션 후보 종목에 있는 이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그 지인이죠. 저희 직원이 이제 좀 그쪽하고 또 아는 분이어가지고 네. 제가 조만간 탐방을 탐방을, 한번 네.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뺄까 말까 저번 주 목요일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뷰웍스가 오늘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네. 어떻게 홀딩해야죠. 될까요? 역시나 급반등.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지난주에 손실이 좀 컸어요. 비옥수가 네. 거의 한 네. 10% 넘는 손실이었는데 단 이틀 만에 저희가 그때도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종목에 대한 뭐 큰 문제가 없는 한 시장이 돌아서면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단 2거래일 만에 지금 뭐 한 마이너스 15%를 지금 회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무조건 홀딩이고 네. 뭐 네. 추가적인 또 더담아도 반등을 된다. 뭐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료기기 섹터 쪽에서도 반등이 지금 제일 셌어요. 제일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호텔 신라를 빼면은 뭘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2부 같습니다. 후보 리그에 괜찮은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괜찮은 게 많은 네. 만큼 또 뺄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이부 후보 리그 너무 많아서 이것도 좀 후보에 줄여야 예전에 돼요. 들어갔다가 아직 뭐 꽃을 피우지 못한 종목도 제가 있고 이렇게 자료 정리하는데 이게 종목이 많아지니까 점점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꼭 그래서 빼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 뷰웍스 의료기기 쪽이 있는데 의료기기 쪽 아이센스 종목은 편입 시기도 좀 된 것 같고 사실 네. 수익도 어느 정도 그것보다는 먼저 네. 주도주의십에 있는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호텔 신라 말고 하나를 넣었으면 하는데 어떤 거 후보 생각하고 리그에서 계세요? 저희 기계가 없어요. 네 기기가 없습니다. 기계 정말 좋은데 요즘에. 한라 비스티온 공주랑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두 동양기전도 역시. 네 동양기전도 그렇죠. 마찬가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이제 종목들을 좀 빼고 기계 업종에 들어가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두산 인프라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진짜 거의 완전 주도주거든요. 금요일 날 코스피 대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인프라코어가. 거의 지금 한 40-50% 올라왔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럼 호텔 신라 자리에 들어가나요? 뭐 제이슨 다른 분들 전문가님은 의견 어떻게 어떠신가요? 생각하세요? 네, 저도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마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언급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지난 금요일 목요일 날 이제 언급드려서 주도주 편입을 했으면은 뭐 사실 좀 더 베스트였겠지만은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좀 내일 자리에서 충분히 들어가도 뭐 손색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아무래도 중요한 건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그 자회사주가 바켓이라고 있거든요. 바켓이요? 바켓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 아니고요. 그 두산 인프라코어 자회사 중에 바켓인데 바켓 같은 경우가 유럽 경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네. 받았습니다. 네. 유럽이 우리가 돌아선다고 봤었을 오. 때 자회사 솔직히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 예전에 바켓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바켓이 연결 기준으로 계속 실적 깎아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바켓이 돌아서고 이미 돌아섰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50%는 올랐지만 이거는 저는 더 오를 수다. 왜냐하면 그 고점은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밸류상으로도 사실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그럼 호텔 신라 찬성하시는 빼주고 거?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일단은 들어가는 거 주도주에. 네. 혹시 또 뺄 종목 있으신가요? 그리고 딱히 없- 주도 20에는 뺄 건 딱히 없는 것 네, 같아요. 제가. 딱히 없죠. 예. 후보 쪽에서 후보리그는- 좀 정리를 하고 네. 지금 자동차 쪽에 하나 넣었으면 하는데 지금 딱히 뺄 게 없어서. 비스테온 공조도 괜찮긴 한데 예. 모비스 모비스는 조금 더 두고 보죠. 현대 모비스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파업 임단료 때문에 제가 자동차를 매도했는데 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파업은 거의 안 받는 거의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생산 차질이 분명히 있는데, 예. 근데 저희가 꼭 자동차를 못 샀다고 좀 할 필요가 없는 게 한국 타이어가 있고 일단 네. 현대해철이 있네요. 네, 현대에서 있죠. 근데 현대 하이스코어가 더, 하이스코어가 예. 좀 더 영향이 있는데 네, 뭐 네. 저희가 인프라코어까지 들어가면은 네. 화학, 철강, 기계가 좀 다 이렇게, 들어가는. 네,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이쪽을 주도주에다가 좀 편입을 하나 기계 쪽으로 지켜놓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뭐 뺄 건 없고 2부 리그의 종목들이 좀 정리를 했으면 해요.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어떠세요? 예. 많이 이거는 떨어졌는데. 이건 그 빼버리죠. 뭐. 후안 칼로스만 네, 뭐 빼라고 이렇게. 근데 저도 빼고 싶네요. 아우. 뭐 지금은 일단 뭐 소비 쪽 관련 네. 쪽보다는 뭐 경기 민간주 쪽으로 좀 구성하는 게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센스도 빼는 건 동일하고요. 이제 좀 너무 좀 오래 들고 있었어요. 아이센스도 빼고 이마트를 뺐으면 이게 코스피에 들어간 지 언제인데 네. 예, 들고 있는데 예. 그 아이센스 이마트를 좀 제외를 하고 네. 한국
오스테 임플란트도 좀 제외를 하고요. 하나투어도 빼는 게 네, 하나투어도 저는, 저희가 좀 일부에서도 일부에서 빠지는 내렸는데 2부에서도 이제 추가 강등 시켜서 네. 아예 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갔던 우전의 한단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우전단은 조금 두고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좀 두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익을 앞으로 이 종목을 갖고 이 포트를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가 말하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이거 종목을 내가 앞으로 3개월 이내를 볼 건지 아니면 6개월 이내를 볼 건지 아니면 1년을 볼 건지도 좀 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보면은 뭐 누구나 다 짧은 기간 내에 좀 승부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도주 토크가 실제 그 편입 시점 대비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낸 건 사실이고,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나는 봐요. 이 부분은. 고무적인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포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이 한 5,000원일 때 내가 샀다. 그죠? 네. 근데 그거가 지금 15,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이나 올랐는데 내 계좌의 수익률을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배가 올라야 되는데 2배가 올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많이 오르면 한 30%, 40% 정도밖에 못 오르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계속. 네. 말하자면 좀 아닌 것 같으면 팔고 또 좀 기왕하면 사고.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전략적으로 어차피 1년 정도는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금액에서 일부는 내가 그걸 쭉 갖고 가야 되고 나머지는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까지 접근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주도주 내에서도 뭐 우리가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정리될 종목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 지켜가야 될 종목은 반대로 또 굉장히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역으로. 왜냐면 정리될 종목도 빨리빨리 정리 안 하고 지켜갈 종목도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어떤 그 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이어야 된다. 투자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뭐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뭐 로그 함수, 아주 그 복합적인 로그 함수를 내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좀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 하나 갖고 그냥 뭐 그거 하나에 뭐 수익을 얼마 낸다 어쩐다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10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6번 손실을 6번, 7번 손실을 봐도 내 계좌 수익률은 40%, 50%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내가 10번을 투자를 했는데 8번 수익을 했는데 내 계좌 수익이 거의 뭐 은행 이자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이렇게 우리 주도주를 결국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이제 주도 편입이랑 유지사에 보면은 저희가 언제까지라는 건 대충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호텔신라는 중국 관광객 증가로 면세점 수요 확대하고, 그다음 추석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추석 전에 저희가 파는 건 당연한 거고요. 면세점은 이미 재료 다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빼는 거고, 정확히 고객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나 이 주도 편입 사유, 유지 사유를 좀 보시면은 투자 기간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카페라든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대로 이걸 와서 봐야 된다는 게, 네. 이게 뭐 토크만 들어가지고는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어떤 추천 사유라든가 또는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언제까지 우리가 기간을 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그 제도권의 그 추천 뭐 이런 데서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네. 그냥 근데 우리는 이게 수익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를 현장감 있게 계속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고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게 이제 더 아마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한 가지 2부 후보 리그에서 하나 이렇게 하이셀 같은 경우가 지금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빼고 가는 건 어떤가 해요. 2부 후보 리그에서도.
종목도 워낙 또 약간 등락이 좀 심하고 네. 그리고 뭐 약간 2부 후보 리그에 지금까지 들어가기 좀 싫지 않아서 실적이 바뀐 걸 좀 보고 들어가는 게 확인할 걸 좀 확인하고 실적을 가죠. 바뀐 걸 보고 들어갈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은 이게 뭐 그 전에 주인도 자주 바뀌고 좀 여러 가지 좀 사연이 많이 좀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네. 여전히 시가총액은 뭐 작지 않아요. 네. 이게 한 뭐 7, 800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 문제가 많았던 회사가 시가총액이 7, 800억 정도 가지고 있다. 이거에서 크게 뭐 먹을 게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코스닥 그 전체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 네. 만약에 이게 한 3, 400억이라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이미 7, 800억이라 그러면은 뭐 조금만 더 하면 1000억 넘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 유상증자 나오는 경우가 요즘 최근에 유상증자 또 다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상증자 다른 종목들도 역시 유상증자가 많이 나오는 게 좀 하반기 자금 조달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그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현재까지는 대주주 배정 구주 배정 방식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하이셀은 빼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지금 2부 후보 리그 종목에서 아이센스 이마트 그 다음에 오스테 임플란트 그리고 하이세 하나투어 이 정도는 빼고 가는 게 네. 뭐 신기로 뭐 새롭게 뭐 들어갈 오케이. 종목 뭐 보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도전 아닌 도전인데 지난번 저희가 KG 이니시스로 이제 컨트롤을 좀 하다가 네. 좀 나왔습니다. 근데 설마 KGS 사실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네. KG 모빌리언스가 네. 더 놀랐죠. 모빌리언스 그게 더 그거라고 놀랐죠. 하면은 굉장히 성공합니다. 왜냐면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모바일 쪽에 어떤 특화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모바일 결제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쪽 사업 역시 이쪽 시장 역시도 네, 좀 성장성이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는 좀 안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니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니시스의 어떤 제외 사유가 지지분분한 종목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던 종목들이 시세를 좀 분출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시점에서 바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KG 이니시스에 비해서 모빌리언스가 좀 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네.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의 수혜를 본다고 하면은 뭐 다날과 모빌리언스 간다고 하면은 괜찮다 싶습니다. 어떻게 뭐 네. 후보리그 후보리그에 중에는 뭐 충분히 들어갈 만하죠. 예. 그럼 오늘 5개가 빠지고 한 하나 개만 들어. 들어온 건가요? 예. 근데 후보리그는 후보가 하나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저희 네. 주전들이 지금 세기 모처럼 때문에 이제 장이 활기가 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오늘 좀 많은 날인데 그렇네요. 그 하나 꼭 내가 요건 좀 짧게라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요거를 이제 나는 참 매매 관점에서 봐요. 모든 것들을 뭐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뭐 수익 내는 게 효자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지금 청취자들이 지금 내 투자 원금이 얼마이냐. 근데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 투자 원금이 1억이다. 5천이다. 5천만 원이다. 대충 5천만 원 정도가 많죠. 네. 우리 일반 개인들 같은. 근데 그 중에는 이 투자 원금이 10억이 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심지어는 50억 정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만약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투자 원금이 30%만 수익이 나도 3억이 3억. 한 달로 따지면 거의 3천만 원 되는 거라 이게 이제 그때부터서는 이게 그냥 개인적인 투자가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회사 단위에서 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우리 주도주 토크를 굉장히 이런 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 왜냐면 10억이라 그러면 그거를 종목을 집어넣으려면은 이게 한 뭐랄까 10개도 부족하고 그죠? 한 꽤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종목을 다 채워 넣으려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한 5천만 원 정도다 그러면은 사실 주도주 토크 같은 경우에 다 채워 넣을 뭐 그것도 없고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투자 규모가 좀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도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이제 스페셜한 어떤 그런 그 계좌 사이즈가 좀 큰 고객들을 청취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우리 서비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도 그런 염두를 좀 해둬야 돼요. 투자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30% 내봐야 연간 3천만 원이면 그 정도는 그렇게 막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수익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그죠?
월 300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쭉 투자해가지고 월 300 버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이라는 게 개런티된 부분이 아니라면. 네. 근데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300이라도 벌면 어디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단위수가 좀 더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한 5억 이상 정도 되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투자 단위가 5억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한 뭐 5천만 원대 정도의 투자자들만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좀 그 계좌 사이즈가 좀 다양하고 좀 더 위에 좀 이렇게 좀 있는 그 계좌 사이즈가 큰 고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주도주 토크를 계속 좀 열심히 시청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청취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도주 20선에서는 호텔 신라가 빠지고 그 자리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 2부 후보 리그가 오늘 많이 정리가 됐어요. 아이센스, 이마트, 오스템 임플란트, 하나투어, 하이셀이 빠지고 KG 모빌리언스가 한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2부 후보 리그에 있는 종목 중에 매매 종료된 종목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주도주 20보다. 네, 조금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선택 냉정하네요. 예. 네, 이제 선택 오늘의 주도주 들어봤고 그 다음에 생생 증시 일정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증시 일정은 뭐 몇 개 있긴 한데 사실 아까 뭐 제이슨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중요한 게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네, 상대적으로 무게감은 다음 주에 좀 더 쏠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텐데요. 네. 그나마 좀 중요한 건 이제 목요일에 미국 2분기 GDP 네.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전에 그때 이제 발표 전에 저희가 방송을 다시 하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은 발표 전에 아마 들으실 수 있을 네, 겁니다. 그렇죠. 그때 자세하게 더 코멘트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보니까 이번 주에 그 미국 그 지방 그 연방은행 여기저기서 총재들이 다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밤에는 여기 이렇게 많아 윌리엄스 연은 총재 이렇게 많아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블라드 연은 총재 그리고 레커 연은 총재인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이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블라드 연은 총재 이 사람은 그 세인트 루이스 무슨 뭐 메이저리그 야구 그 맞죠? 총재군요. 예. 좀 문제 있는 총재. 네, 그리고 이제 레커는 총재는 리치몬드 이렇게 있는데 리치몬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지역별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들이 꼭 튀어 나옵니다. 어떤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얘기 나오는지 또 그게 뉴욕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주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네. 이게 유동성 그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이분들이 이제 어떤 발언 하냐 매파냐 비둘기파냐 네.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즘 매파들이 뭐 비둘파되고 비둘파가 매파되는 네, 상황이라 그런 뭐 조금 것들이라 정체성이 없어요. 좀.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주요 일정까지 다 알아본 거 맞죠? 네. 네. 오늘도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하루인데요. 종목, 주도주, 일정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BMS 스타뷰 네이버 카페에 문의를 해주시고 또 슈어넷, 밥TV, 메이저TV, 메이저 카페에서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생생주도주톡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